안녕하십니까? 종문 고박사의 인문학 채널입니다. 오늘은 세계 문학의 거장 도스토옙스키의 가장 극적인 순간을 다룹니다. 왜 한 촉망받던 젊은 작가는 어느 날 갑자기 사형 선고를 받고 총살 직전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삶은 처음부터 영광으로 점철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때 국가 반역자라는 낙인이 찍힌 죄수였습니다. 1849년의 어느 추운 겨울 아침, 그는 세면호프 광장에서 눈이 가려진 채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찰나의 경험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이후 세계 문학을 뒤흔드는 위대한 걸작들을 탄생시킨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이해하려면 19세기 중반 러시아의 상황을 봐야 합니다. 당시 러시아는 내부 모순이 매우 깊은 제국이었죠. 농노제라는 낡은 제도가 유지되었고, 농민들은 사실상 귀족의 소유물처럼 취급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박탈당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절대 권력이 모든 것을 장악했습니다. 언론과 사상은 철저하게 검열되었고, 비판은 곧 반역으로 간주되었죠. 유럽에서는 이미 자유와 민주주의 사상이 확산되고 있었지만, 러시아 내에서 이런 사상을 논하는 것은 죽음을 뜻했습니다. 이런 억압적인 상황 속에서 러시아의 변화를 꿈꾸는 젊은 지식인들이 비밀리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 역시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군 공병학교를 졸업하고 작가로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청년이었죠. 그는 페트라셰프스키 서클이라는 토론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그들은 금기시된 사회개혁을 심도 있게 논했습니다. 그들은 샤를 푸리의 유토피아 사회주의에 매료되었습니다. 평등한 사회를 꿈꾸는 것은 당시로선 반국가적 발상이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결정적 계기는 비평가 벨린스키가 고골에게 보낸 편지를 모임에서 낭독한 것이었습니다. 그 편지는 러시아의 전제 정치와 정교회의 부패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낭독한 것은 명백한 사상범의 증거였죠. 모임 내부에는 비밀 경찰이 보낸 첩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들의 모든 대화는 황제 니콜라이 1세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되었습니다. 1849년 4월 23일 새벽, 평화롭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공기는 찢어집니다. 군인들이 들이닥쳐 그를 강제로 연행해 갔습니다. 그를 포함한 서클 회원 30여 명이 정격 체포되었습니다. 러시아 지식인 사회가 공포에 휩싸인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악명 높은 페트로파블로프스크 요새에 수감되었습니다. 그곳은 한번 들어가면 잊히는 장소였죠. 그는 8개월 동안 좁고 어두운 독방에 홀로 갇혀 있었습니다.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채 자신의 내면과 치열하게 싸워야 했죠. 집요한 신문이 밤낮으로 이어졌지만 그는 동료들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이상의 무게를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이 시기 그가 쓴 편지들에는 죽음에 대한 원초적 공포와 동시에 삶에 대한 처절한 갈망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심연을 본 것이죠. 마침내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스토옙스키를 포함한 회원들에게 사형, 즉 총살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은 참혹했습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사형수들은 처형장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죽음은 이제 눈앞에 실제하는 가장 큰 공포가 되었습니다. 죄수들에게는 죽음을 상징하는 흰색 수의가 입혀졌습니다. 신부가 다가와 마지막 기도를 올렸고 처형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남은 시간은 단 5분뿐이다. 그는 먼저 곁에 있는 동료들과 마지막 작별을 나눴습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이념은 사라졌습니다. 오직 동료에 대한 연민과 마지막 우정만이 차가운 공기 속에 머물렀습니다. 2분이 지났죠. 다음 2분은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그의 머릿속을 빠르게 스쳤습니다. 후회와 그리움이 거칠게 교차했습니다.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치열하게 살았어야 했다는 실존적 자각이 그를 덮쳤습니다. 마지막 남은 1분. 그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기로 했습니다.
멀리 황금빛으로 빛나는 성당 돔을 보았죠. 세상은 저토록 아름다운데 나는 곧 사라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생명은 그 자체로 거대한 신비이자 축복이었습니다. 드디어 사격 준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병사들의 차가운 총구는 사형수들을 향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은 멈춘 듯 했습니다. 발사 소리만이 남은 그 찰나, 광장, 저 멀리서 한 기병이 말을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반전의 시작이었죠. 사형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 황제의 특별 사면, 명령이 전달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기적처럼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이 모든 과정은 황제가 연출한 잔인한 심리극이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심어준 뒤 자비를 베푸는 척 연기한 것이죠. 동료 그리고리에프는 그 자리에서 실성하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공포는 인간의 정신을 파괴할 정도로 강력하고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도스토예프스키는 달랐습니다. 그는 평생의 간지를 얻었지만 대신 삶은 선물이다 라는 위대한 영적 각성을 얻었습니다. 그는 형에게 쓴 편지에서 다짐했습니다. 인생은 우리 안에 있다. 어떤 불행 속에서도 인간으로 남는 것이 삶의 본질이다. 그는 곧바로 시베리아 옴스크 수용소로 압송되었습니다. 발에는 다시 5kg의 무거운 족쇄가 채워졌고 긴 유배가 시작되었죠. 그 무거운 족쇄는 4년 동안 단 한 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육체는 구속되었지만 그의 정신은 그 고통 속에서 오히려 깊어졌습니다. 수용소에서 그는 살인범, 도둑, 사기꾼들과 함께 먹고 자며 생활했습니다. 관념이 아닌 인간의 날 것 그대로를 목격한 것이죠. 그는 인간 내면의 깊은 악의 심연을 보았습니다. 동시에 가장 추악한 죄인에게도 구원의 불꽃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유배지로 가는 길에 받은 성경은 그의 영혼을 지탱한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그는 점차 러시아 민중의 소박한 신앙으로 회귀했죠. 추상적인 이상주의는 시베리아의 고난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 러시아 민중의 소박한 사랑과 신앙이 자리 잡았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정치 제도가 아닌 영혼의 정화와 사랑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변화였죠. 4년간의 지옥 같은 노역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그는 이제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영혼의 시면을 본 거장이 되었습니다. 유배를 마치고 돌아온 그는 시베리아의 고통을 문학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인류를 뒤흔들 위대한 걸작들이 쏟아져 나왔죠. 첫 작품 죽음의 집의 기록은 단순한 수기가 아니었습니다. 고통받는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과 존엄성에 대한 위대한 증언이었죠. 이어 죄와 벌이 탄생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려 할 때 마주하게 되는 도덕적 파멸과 구원을 다룬 걸작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단순한 이성의 존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고통과 모순 속에서만 진정으로 성숙해지는 존재임을 역설했죠. 소설 백치에 담긴 사형 직전의 생생한 심경 묘사는 작가 자신의 체험이 없었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전율의 문장이었습니다. 악령을 통해서는 급진적 허무주의가 가져올 비극을 예언했습니다. 사상에 매몰된 인간의 위험성을 강력히 경고한 것이죠. 그의 문학적 여정은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신과 인간, 고난과 사랑에 대한 모든 질문이 담겼습니다. 그는 왜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는가라는 인류의 오랜 질문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그 고통마저 구원의 과정임을 말했죠. 그는 인간 영혼의 가장 어두운 시면까지 비춘 위대한 작가였습니다. 프로이트조차 그를 최고의 심리학자라 불렀습니다. 세면호프 광장에서의 그 찰나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위대한 거장을 결코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난은 파멸이 아닌 새로운 삶을 잉태하는 걸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도스토예프스키가 우리에게 던지는 위대한 역설이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죽음을 무릅썼던 그 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과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바쁜 일상 속에 삶의 진짜 의미를 잊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도스토예프스키는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매 순간은 기적이고 모든 삶은 축복이라고 말입니다. 그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삶에서 마주하는 고통과 위기는 때로 새로운 영적 통찰을 만들어냅니다. 피할 수 없다면 그 고통을 통해 배우십시오. 위대한 작품은 평온함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깊은 어둠을 지나온 자만이 진정으로 찬란한 빛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가 겪은 고통은 수많은 문학적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는 그 풍성한 숲에서 오늘날에도 큰 위로와 지혜를 얻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삶이 주는 최종 교훈은 명확합니다. 죽음을 마주한 그 순간 비로소 진짜 삶의 의미가 시작되었습니다. 불행 속에서도 인간으로 남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삶의 본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다큐멘터리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빛과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종문 고박사의 인문학 채널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항상 거장의 깊은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인문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련도 훗날 위대한 열매가 될 것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겪은 그 혹독한 겨울처럼 말이죠. 믿으십시오. 인간은 어떤 시련 속에서도 결국 길을 찾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스스로를 믿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인문학으로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채우십시오. 지금까지 박종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